중간 시험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공시를 보통은 시험 직후에 하는데 이번 제가 담당한 과목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채점이 되는 대로 KU LMS에 이제 그 점수 그 항목별로 점수 공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시험지 내용에 대해서 해설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의제기도 당연히 그 시간에 받겠죠. 자, 아무튼 그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준비되는 대로 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부분이 여기까지 했던 거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보다 앞이, 그러니까 여기를 아직 안 했다고? 가격 한제를 안 했다는 거죠? 요건 했고요. 응? 누진 비례 역진세? 훨씬 뒤네. 아닌가? 정보교재 들어가기 직전에 끝났던 거 같아요. 어디요? 정보교재 들어가기 직전. 아, 여기. 아, 예. 여기까지 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 규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라이스 컨트롤이라고 불리우는 가격 규제라고 불리우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당연히 위쪽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과 아래쪽 방향으로 규제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는 각각 굉장히 대칭적이고 효과도 흥미롭게도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일단 왜 개입하느냐는 건 이유는 심플해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개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주제예요. 실제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느 쪽이든 논거는 같아요. 그게 더 나아. 아니야.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더 커. 코스트와 베네핏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일단 그런 논쟁적인 부분은 일단 빼고 좀 원론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이 잘 작동을 해서 사람들이 사회적 총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품 시장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일부 상품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안타깝게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부가 그 바람직한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그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격을 일정 이상 못 올리게 하거나 일정 이하로 못 내리게 하는 정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규제 방식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가격 규제에는 상한제와 하한제가 있습니다. 상한제 먼저 살펴본다면 가격을 일정 수 이상으로 못 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올리면 불법이죠.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수요 측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격 하한제를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장이 있고 그때 마켓의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 균형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에 야 가격 이상을 올리면 안 돼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저 이상으로는 이제 실현될 수가 없는 가격이 된 거죠. 그래서 휙 날아갑니다.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경우를 보시면 흥미롭게도 마켓 컨디션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가격 상한제,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가 별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켓이 안정적으로 이 상황이 있지 않고 지나치게 심하게 변동을 해. 그럴 때 상한을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근원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격 하한제가 이 균형 가격 이하에서 형성이 된다면 자,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마켓은 둘이 안 만나잖아.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결국은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 이때는 불법이니까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고찰할 필요조차 없고, 이 상황이 될 때면 초과 수요인 상황이죠. 가격을 올리는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까지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데, 그러면 자, 이제 서플라이가 만난데 여기, 디맨드가 만난 데는 여기죠. 둘 중에 어느 지점이겠어요? 균형은. 여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공급이 이만큼밖에 안 돼 있으니까. 따라서 이쪽에서 형성이 됩니다. 지금 이 점선이 약간 삐뚤어져 있는데 정확히는 여기예요. 그래서 익세스 디맨드가 발생한 상태고 항구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고 막 바글바글 하지만 그 실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이 가격 상한제를 실행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일단 네거티브한 측면들을 살펴볼 겁니다. 일단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돼요. 소비자 사이에서. 그리고 자원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낮은 품질이 발생하며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자면, 자, 지금 상태가 아까 그 걸린 상태, 그 균형 아래에서 가격 하한이 걸린 상태가 비효율적인 것을 증명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가격 상한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가격 상한 약간 올려봐요. 자, 그러면 기존의 소비자들은 그대로 소비한 상태에서 디맨드는 떨어지고 서플라이 올라가면서 이 갭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초과 수요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 전에 이 가격 상한제를 올렸을 때 새로운 공급자와 소비자가 진입하게 되면서 총 잉여가 당연하게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레토 개선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소비자들 그대로 두고 그들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만든 상태에서 누군가가 추가적 이익이 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사고 실험하자면 뭐 말로 막 했는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지금 요거는 일종의 사고 실험인데, 사고 실험이자 증명인데, 지금 가격 상한제 걸려 있어. 피제로에 걸려 있어. 그런데 소비자 하나가 이제 이제 초과 수요인데 물건을 공급 못 받은 사람 중에 되게 지불이가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의 가격이 P2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소비자는 이제 받은 데 성공해서, 하지만 이 사람보다 이 지불이가 높지만 물건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내 지불이가 낮아. 그러면 둘의 지불이가 사이에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설정해서 A가 B한테 물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똑같죠? 얘네 둘만 거래했으니까 얘네 둘만 변동이 있죠? 근데 A, B 다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이득이에요. 여기선 지금 A가 이 사람의 윌링스 투 페이가 P0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1이라는 가격, P0와 P2 사이에 있는 P1이라는 가격에 거래를 하면 A도 P1 빼기 P0만 그 이득을 얻게 되고, B는 P2 빼기 P1만 그 이득을 얻게 돼요. 이걸 실제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내가 되게 이제 뭐 사생팬이야. 어떤 그룹이 있어. 그 그룹의 표를 사려고 했는데 이미 내가 F5 누르면서 클릭했는데 매진됐어. 난 꼭 가야 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 그 클릭해서 된 사람 중에 사실은 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사람 티켓값이 10만 원이라 치고 이 사람 5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 그럼 2, 30만 원 정도의 거래를 하게 되면 둘 다 윈윈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딴 사람들은 분배가 없었죠. 근데 둘은 둘 다 더 나은 상태가 됐죠. 파레토 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레토 비율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다음 자원 낭비. 초과 공급이 항구적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항구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살려고 아주 난리가 나겠죠. 경쟁이 벌어집니다. 구매자들 사이에서. 그것들이 불필요한 이제 자원과 노력을 쏟아붓게 만들게 돼요. 초과 수요 상태에서 막 줄이 길게 나타나고 이런 상황이 종종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낭비입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소비자 간 경쟁에 대한 따른 기회비용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는 퀄리티에 맞는 상품을 그 가격에 낼 수가 없으니까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품질을 깎아먹어서 그 가격에 합당한 물건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최저 가격에. 그러면 나는 퀄리티가 더 높은, 가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더 퀄리티 높은 개를 사고 싶었던 사람은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도 비효율적인 부분이죠.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또 아까 파레토 개선의 예를 보였지만 그거는 사실 불법 거래잖아요. 그렇죠? 암시장이 형성될 유인이 발생합니다. 즉 가격 하한제로 가격 상한제로 걸려 있는 그 상황에서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가격 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런 콘서트 티켓 같은 경우는 초과 수요,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은 언제나 초과 수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암시장 항상 존재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뭐 유명한 것들, 줄 서서 살 것들에 대한 한정판이 됐든 그 뭐가 됐든 그런 긴 줄이 생기는 데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암거래 되팔이라고도 부르고 막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왜 존재하냐? 경제학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격 상한제는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비효율성을 나타내게 되고 당연히 사회적 총익률도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그게 안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타나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그걸 코스트로 잡아야죠. 가격 상한제 코스트는 그것이고요. 그럼 베네핏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를 보호했다는 베네핏이 존재한다면 그 두 개를 저울질해서 높다면 시행할 근거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가 더 크다면 안 하는 거고, 논쟁적인 이유는 이 두 개의 사이즈 측정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 논쟁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을 날리는 겁니다. 가격의 하한을 설정해서 하한 이하의 가격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고 되게 대칭적이에요. 보시면 이거 앞에 슬라이드랑 뒤에 슬라이드 대조해 보시면 너무너무 대칭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급 측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동자는 수요자 아닌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공급자입니다. 노동의 공급자는 노동자예요.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입니다. 그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급 측이 노동자인 거예요. 가격 하한제를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다라고 하면 어느 쪽에 날아갈까요? 어느 가격 아래로 내리면 안 돼 라는 거니까 아래쪽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반대로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하고 항구적인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그때도 이쪽이 형성될까요? 이쪽이 형성될까요? 물론 공급은 넘쳐나겠지만 수요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균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 하한제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면 사실은 마켓에 별 영향을 안 미치겠죠. 이게 최저임금제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 있는 직종들도 많죠. 전문 직종이라든가 뭐 되게 임금이 높은 직종들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대졸자 초임은 최저임금의 2배를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일반 사무직들의 사실은 노동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직종에 따라서 균형임금보다 이 최저임금이 높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어떻게 알면 되냐면 최저임금 올라가면 그냥 임금이 올라. 그런 직종이라면 이미 균형이 이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가 한국 한정으로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임금 체계 때문인데 야근 수당을 주는 직종들, 그래서 보너스 비율이 막 600%에서 1000% 되는 그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균형 수준보다 높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이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당이나 보너스
상여금이라고 그러죠. 보너스로 실급여액을 맞춰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한국에 야근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야근 수당을 칼같이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무직은 사실 그게 좀 불분명하긴 한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임금 협상을 할 때 그 야근을 하게 되면 그 시간 기본급의 50%를 할증을 줘요.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철야를 하거나 휴일이랑 철야가 합쳐지면 100%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럼 되게 곱해된 베이스가 기본급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작게 줄수록 기업은 부담이 덜하죠. 그러니까 연봉 협상할 때 야 우리 월급 100만 원 올려줘 할 때 100만 원 올려줄 텐데 기본급은 안 올리고 대신 뭐 출퇴근 수당을 올려줘서 맞춰줄게. 혹은 상여금을 올려서 맞춰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이제 되게 타이트하게 치열하게 서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준에서 협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기본급이 오르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설정돼 있으니까. 가능한 한 최저로 주려고 설정했더니 이제 가격 한제 걸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논쟁이 좀 의외로 좀 아주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 최저임금과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 남의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한정으로는 남의 일이 아닌 직종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문제점들도 되게 대칭적이에요. 다만 방향이 반대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판매자 간으로 비효율적인 판매 배분이 발생하고 역시나 판매자 간 불필요한 경쟁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며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이 발생합니다. 이건 약간 이상하게 들리죠? 그 다음에 블랙 레이버, 역시나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비효율적 배분 얘기하자면 만약에 공급자 중에 윌링스 투 억셉이 있어서 자기 노동을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제 때문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 초과 공급이니까 노동자들은 많이 구직을 하는데 기업들이 덜 찾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의 노동을 하는 분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자꾸 이제 일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한시적 예외적 조항을 도입하자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제한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논리가 요거예요. 자원 낭비. 자, 초과 공급이 나타났으니까 결국 물건이든 상품이든 노동이든 아무튼 시장에 나와 있고 공급되고 싶지만 공급되지 못한 채로 이제 노는 거죠. 그러면 공급자 간 과잉 경쟁이 발생한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청년 실업이 되게 높은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그게 마켓으로 치면 초과 공급 상황인 거거든요. 청년 노동자들은 공급이 많아, 수요에 비해서. 자,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과잉 경쟁이죠. 오버스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어는 평생 안 쓰는 회사에서도 토익 900은 기본이지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심한 경쟁인데 사실은 모든 공급은 사회에서 요구한 정도가 최적이거든요. 사실 우리 오버스펙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낭비입니다. 뭔가 배우니까 좋은 것 같지만 뭐 영어도 배워두면 좋잖아. 그런 의미는 오케이. 그 정도는 오케이지만 지금은 아마 좀 과다하게 공급된 걸걸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은 그런 스펙 경쟁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은 뭐냐면 이 가격은 이제 품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 이번엔 반대죠. 가격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그에 합당한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여버려서 경쟁을 하는 거죠. 먼저 선택이 되게. 초과 공급이 된 물건들, 상품들 중에 사실은 이제 수요자들한테서 먼저 선택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력 때문에 가격으로 매력 있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나를 좀 더 고급지게 만드는 거죠. 사실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항공기 서비스였습니다.
서비스입니다가 아니고 였습니다. 과거형을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부분이 틈새 시장이 개척이 돼서 저가항공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가항공이 나온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항공사들이 암묵적으로 담합을 한 상태여서 비행기를 타면 지나치게 비싼 비행기표를 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행기 비용을 좀 모르잖아요. 그 왠지 있어 보이고. 그 실제로도 그런 고가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 쓸데없이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서비스 안 받고 싸게 타면 나는 그게 더 좋은데 굉장히 그 받드는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이제 소위 메이저 항공사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거 대신에 깎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시장이 나왔죠. 그래서 저가 항공이라는 게 나와서 가격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이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화장실도 돈 내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물도 한 잔 다 돈 내고 마셔야 되고. 야박하게 느껴지겠지만 오히려 대신 비용이 엄청 싸거든요. 그 다음 암시장. 역시나 암시장이 형성될 요인이 있죠. 모든 이런 규제는 그 규제를 피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는 가격을 가지고 이제 그 규제라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는 수량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을 할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수량은 이만큼까지만이야 라고 정하는 거죠. 보통은 어퍼 리밋을 정합니다. 이만큼 이상을 거래해서는 안 돼. 반드시 이만큼 이상을 거래해야 돼. 이렇게 규제를 하긴 어렵죠. 생각해 보시면 그런 식의 규제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택시 수량은 공급량은 어떻게 통제하느냐면 택시 면허량을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쌀수익 쿼터라든가 영화 이런 거에 쿼터라고 불리는 그게 수량 할당이에요.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어떤 정부가 야 이만큼 이상을 수입하면 안 되라고 하면 어느 쪽을 날려야겠어요? 오른쪽을 날려야겠죠? 이상을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이 수량 이상을 거래하면 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켓 균형이 그대로인 거죠.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노트북 사용량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1000억 대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죠. 지금 저런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보통은 많은 경우 쿼터 리밋은 마켓 균형보다 왼쪽에서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량은 뻔하죠. 이퀄리브리엄에 제일 가까운 여기서 형성이 되겠죠. 문제는 가격입니다. 공급자들은 윌링리스 투 페이가 이만큼까지 낼 의향이 있고 공급자는 이만큼까지 공급할 의향이 있고 수요자는 이만큼까지 낼 의향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사실은 이 사이 어디서든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 어디서 형성돼도 얘도 둘 다 이익을 얻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어디에 형성되냐는 협상력에 달려 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이제 쿼터 렌트라고 부르거든요. 할당 지대라고 불리우는데 요 금액은 라이센스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갑니다. 즉 라이센스 소유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면허가 1억 정도 된다라고 친다면 6천인가 1억인가 아무튼 개인 택시 면허가 그 정도거든요. 몇 천만 원 돼요. 요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수량 규제는 이제 부작용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수량 규제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거 강제로 저거를 양을 줄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중 손실이 발생했죠. 그만큼의 손실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암시장에 대한 거래 유인이 있죠. 몰래 밀수입을 한다든가 밀거래를 하는 그럴 유인도 있는 거고. 역시나 수량 규제도 문제들이 있고요. 근데 이 모델은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는 게 나중에 조세를 부과할 때 방금 수량 할당 모델을 썼던 그
모형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수령 규제는 한번 실행하게 되면 그 라이센스를 소유한 자들이 그 라이센스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잖아요. 그 이득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수량 규제를 철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경우에 라이센스에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의 라이센스를 폐지해 본다고 이제 자유적으로 하자라고 정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개인 택시 라이센스 소유자들이 반발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 라이센스 값 6천인가 뭐 1억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겨우 장만해가지고 라이센스에서 이제 좀 장사 좀 해보려는데, 사실 그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택시에 대한 그 영업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애버리면 이제 택시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그 갭을 메꿀 거 아니에요. 택시 공급량이 쫙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게 됩니다. 그거는 모든 라이센스가 있는 기존 직종들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입이 되면 그런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면허 소유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수량할당 모델을 가지고. 자, 조세를 부과한다는 건데, 이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이때 쓸 모형이 아까 봤던 그 수량할당 모델 있죠? 걔랑 비슷합니다. 조세 부과로 거래를 감세하면 사실 그 감소한 만큼 수량할당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습니다. 이걸 이제 조세 분석에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소비자한테, 공급자한테 조세를 부과하는 케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텍스 사이즈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담배라고 칠게요. 담배를 이제 파는데, 담배 가격은 이제 시장 자율이라고 치고, 담배를 한 갑 살 때마다 담배 판매자가, 서플라이어가 정부한테 2,000원씩 내야 돼, 한 갑당. 그럼 그 2,000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공급자 입장에선 비용이 정확히 2,000원 증가한 거죠, 한 갑마다. 그럼 내 공급이사 가격은 내가 원래 2,500원에 팔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면 2,000원을 올리겠죠. 4,500은 돼야 나한테 2,500처럼 느껴질 거 아니야. 왜냐면 2,000원 정부가 떼가니까. 그러니까 공급이사는 정확히 2,000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격은 소비자가 보기에는 그냥 4,500원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면 공급자도 공급은 변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세금은 그 공급자한테만 부과했으니까 공급자 아무 일도 없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 그대로지만 서플라이 곡선은 지금 내 구매 의사 WTA를 결정하는 중요 항목 중 하나가 변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텍스만큼 위로 이동한 겁니다. 그 결과 거래량도 줄었고 가격도 올랐죠. 그래서 수량제한 모형과 이제 조세 모형을 보게 되면, 자, 사실은 요만큼을 텍스로 잡았을 때 수량 제한한 거랑 똑같아요, 모양새가. 다만 다른 건 뭐냐면 할당지대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누가 가져가요? 정부가 가져간다는 거죠. 정부가 가져간다는 걸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량할당 모델에서 쿼터렌트라고 불렀던 이 갭, 라이센스 소유자가 가져갔던 그 권리, 그 금전적 이득을 정부가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사실 모형은 완전히 동등하고요. 똑같고요. 완전 똑같고 내러티브가 약간 달라진 거예요. 텍스 모형으로 수량할당 모형을 가지고 텍스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조세에서는. 조세는 사실은 소비자한테 부과할 수도 있고 공급자한테 부과할 수도 있고
뭐 몇 대 몇의 비율로 양쪽에게 부과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느냐는 사실 어느 쪽에 부담을 시키냐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키든 공급자한테 부담을 시키든 뭐 반반 나누든 뭐 7대 3으로 나누든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이 수요 공급 곡선상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몇 대 몇으로 부과할지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간 복잡한 모형을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소비자한테 부과했어요. 담배를 그대로 갑시다. 그냥 기왕 담배로 시작했으니. 자, 2,500원짜리 담배가 있는데 역시나 마켓에 2,500원 사. 근데 지금의 담배 구매하는 거랑 달라요. 지금 담배는 담배 속에 값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가게에는 2,500원을 내고 담배를 사. 근데 그 순간 뭐 어떻게 해서 구스청에서 와. 너 담배 하나 샀다며 2,000원 내세요. 이렇게 납부 고지서가 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곡선 이동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 입장에서는 2,500원에 내고 있지만 4,500원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윌리니스 투 페이가 올라가요. 그 2,000만큼. 정확히 내가 정부한테 내야 되는, 값당 내야 되는 그 세금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플라이어는 뭐 자기가 보기에는 2,500원에 계속 거래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서플라이 쪽은 곡선이 변함이 없고. 그랬을 때 새로이 변화되는 이걸 보면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아니지, 가격이 내렸어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 거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렸어. 왜 얘는 공급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가격을 내렸을까요? 이상하죠? 세금 때문이겠지. 근데 공급자는 세금 안 내잖아. 수요자들이 수요 곡선 이동했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에 반응한 거죠, 그렇죠? 서플라이 수요가 줄었네? 그럼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가격도 약간 낮아진 거죠. 그러면 보세요. 2,500원 담배가 만약에 그 세금 2,000원 부과했더니 2,000원이 됐다 칩시다. 그러니까 마켓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뭐 2,100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400원 어떻게 된 거예요? 공급자가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깎아준 거죠. 이상한 게 안 팔리니까. 사실상 400원은 공급자가 내준 거예요. 세금 중에. 2,000원 중에 400원은. 그게 액추얼 페이먼트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 페이먼트. 이걸 조세 귀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계산하느냐, 몇 대 몇인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누구한테,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누구한테 어떻게 부과하든 실질적 세금 부과량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부과량은 수요나 공급의 탄력성에 의존한다. 그리고 조세로 인해 변화된 그 거래량 변동은 수량할당 모델처럼 보이게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텍스만큼 이동했어. 자, 그러면 가격을 낮췄으니까 요만큼은 공급자가 가격을 낮춰줌으로써 부담했죠, 실질적으로. 실제로는 얘는 예를 들어서 뭐 2,500원짜리 담배가 2,000원 세금이 소비자한테 가면서 담배 소비자 가격 2,100원으로 낮아졌어, 시장의 조정에 의해서. 실제 담배는 안 그래요. 실제 담배는 안 그런데 우리는 이 가상의 마켓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비자는 총 얼마를 내요? 세금 포함해서 4,100원을 내죠. 4,100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세금을 2,000원에서 400원 뺀 1,600원만 낸 셈이 되는 거죠. 즉 요만큼이 소비자가 낸 세금 부과량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잘 안 나오네. 디맨드가 있고요. 이 서플라이가 있으면, 자, 텍스가 요만큼이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맞을 때까지 가. 여기네? 그럼 이만큼이 텍스야. 그러니까 원래 Q0였다가 텍스를 매기면서 QT가 됐다면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균형은
이만큼이 서플라이어가, 이만큼이 컨슈머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플라이어는 되게 비탄력적이야, 그리고 디맨드가 되게 탄력적이야 라고 한다면 역시나 똑같이 해봐요. 소비자가 내는 쪽이 훨씬 작아졌죠? 비탄력적인 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탄력성이 뭔지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로 나눠보면 이건 서플라이어가 탄력적이고 디맨드가 비탄력적인 경우,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경우 보시면 대부분을 비탄력적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플라이어한테 텍스가 부과되든 디맨드 쪽에 세금이 부과되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공급자, 이번에는 디맨드가 탄력적이고 소비자가 공급자가 비탄력적이고 소비자가 탄력적인 경우라면 반대로 이번 대부분을 얘네들이 가져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저기 공급자들이 대부분 부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응용하면 정책의 이제 모순 같은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뉴스에서 고소득자에게 조세 수입 증가를 하기 위해서 뭐 호화 요트에다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라고 한다면 그 뉴스들은 그러면 부자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조세기착을 생각해보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화 요트를 타는 부유한 사람들이 취향이 호화 요트여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호화 요트 덕후는 아닌데 그냥 뭐 돈 차고 넘치니까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탄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죠. 야 호화 요트, 야 이거 세금 너무 비싼데? 그냥 우리 그럼 비행기나 타고 놀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떠나려면 떠날 수 있는 대체물이야. 사치품이라는 것 자체가 대체성이 암묵적으로 높아요. 왜냐면 그거 없이 못 살진 않거든. 하지만 호화요트 공급자 입장에서 공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호화요트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야 호화요트 요즘에 잘 안 팔리더라. 야 그 우리 유조선이나 만들까? 심심한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탄력성이 낮을 겁니다. 그런 럭셔리한 놈을 만들던 게 유사한 다른 걸 만들기에는 좀 힘들 테니까 탄력성은 아무래도 수요층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조세기착 이론에 따르면 이러면 세금이 얼마를 매기든 대부분을 요트 공장이 가격을 다운시킴으로써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정부의 애초 의도는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세기착이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텍스만큼 부과했어. 조세기착은 어느 쪽이든 실질적 부담률은 정해져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소비자한테 부담하든 공짜한테 부담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쪽에나 하나 부과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면적으로 정부가 텍스를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정부는 지금 그 한 값마다 뭐 T만큼을 텍스를 걷었으니까 수량 곱하기 텍스겠죠. 그래서 이 파란 삼각형이 이제 정부가 가져간 텍스량이고, 그럼 이 중에 서플라이어가 부과한 텍스량을 면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나왔죠? 요만큼입니다. 공급자는 그 위에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은 자중 손실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소비자이며 여기는 생산자이며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했던 그 생각이 나죠? 그림 하나 자중손실 복잡하게 그림 그렸던 거 생각나시죠? 거기에서 이 부분이 이제 서로 넘어갔던 소비자나 공급자 잉여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고스란히 세금, 정부한테 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가 쓸 것이기 때문에 아예 뭐 낭비한 게 아니죠.
정부가 정말 비효율적이어서 세금 거둔 다음에 히히 하고 그냥 막 땅에다 파묻어 버린다면 그건 진짜 아무 일도 아니지만 진짜 말 그대로 버린 돈이지만 그걸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공익적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세금이라는 것도 개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있고 어쩔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 이거는 소비량 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세금을 회피하려고 막 별의별 이제 편법, 불법 다 하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예전에 뭐 텔레비 프로 중에서는 그런 세금 악성 그 체납자들 막 쫓아다니는 팀 막 쫓아가면서 찍은 프로도 있었고 그랬죠. 보면 정말 힘들죠. 세금 받아내는 게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세금을 이제 매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정보 수집도 비용입니다. 국세청한테 필요한 정보 비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인이 되시면 그런 연말정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도 다 계속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점점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간소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루 정도는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그거 준비 때문에. 그리고 이런 논쟁도 있는 거죠. 우리 경제라는 게 공평한 배분도 중요하고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둘을 다 같이 성취하면 당연히 그거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지만 사실은 이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경쟁을 전제로 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배분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누진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걷어서 부유한 층으로부터 얻은 것을 이제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세금 납부 입장에서는 고율의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그 승리의 대가를 경쟁에서의 승리의 대가를 왜 내가 다시 나눠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정부가 이제 소비자들이 체계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장기 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국도 일정한 선택을 했죠. 강제저축이라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사실은 그 약정된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연금인데 사람들이 일단 자기 월급에서 상당 부분이 나가니까 뺏기는 걸로 여겨지고 그리고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죠. 뭐 기금이 고갈된데 이제 노령화가 지속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땐 정작 받지 못할 수 있어. 뭐 이런 일들이 돌아다니는데 사실 전 세계 연금제도는 모든 연금제도는 고갈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중에서 제일 나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유럽 국가들이나 일찌감치 시작했을 때 얘네들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 없이 시작했다가 이제 경험을 한 걸 보고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 자체도 실질 금액으로 계약이 돼 있고 그래서 그 가입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명백히 이제 집단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정부가 유도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더라? 온정주의적 권위주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그쪽 선택을 하도록 은근하게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넛지라는 유명한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론도 있죠. 억압하지 않는 선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착각을 하더라도 그들의 자유고 그들의 선택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 더 많은 방점을 찍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비판론도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하면 되게 현명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는 결국은 자기가 득표하는 거를만 따지는 거 아니냐, 집권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존재 아니냐. 얘네들이 그런 걸 목적으로 어떤 기만적인 선택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정부가 그런 어떤 정당의 이해 때문에 이제 좀 정당 이해 우선적인 결정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아예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어렵죠. 그래서 소비자 주권을 옹호하는 이론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부가 안다고 아까는 말했지만 과연 그게 아는 거냐, 그리고 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개입에는 그 정보 수집 같은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의 온정주의적인 이 권위주의 옹호로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 실제로 근거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어떤 유명한 실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공적연금 가입을 할 때 이제 체크를 해서 체크하면 가입이고 언체크하면 안 가입인데, 그걸 디폴트를 바꿨더니 디폴트 값에 따라간 경우가 너무 많더라.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막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이게 기본적으로 체크돼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때가 되게 많죠. 자세하게 꼼꼼히 안 읽는 경우라면.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소비자들도 많이 트레이닝이 돼서 그 기업들이 은근하게 이제 광고성 메시지 수신에 동의할 때 거기 체크를 해놓고 기본으로 해놓는 경우들 있죠. 아니면 예 하고 뭐 무슨 툴바를 함께 깔겠습니다 이런 거 체크돼 있고. 이제 요즘에는 현명해졌으니까 툴바 5개 깔려보고 리부팅 그 재설치 한번 해보고 나서 이제 열심히 찾아서 언체크하죠. 하지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미난 거는 특히 금융적 선택에 대해서는 한번 선택하면 엄청 보수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잊어. 내 돈이 나가고 있는데 까먹어.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그렇게 그 이론도 아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지만, 또 어떤데 그런 금융적 선택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의 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생각 없이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그런 경우에 정부는 바람직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연금제도 강제저축 같은 게 그 예고. 약물남용 금지법도 사실 이 선상에서 볼 수 있어요. 야, 마약을 하든 말든 내 자유지, 망치는 건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다. 근데 왜 니네들이 그걸 규제하냐? 혹은 반대로 담배가 그렇게 몸에 나쁘면 금지약물로 마약 취급하면 되잖아. 왜 근데 그냥 가격 올렸지? 감질맛 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넛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부의 온정주의적 권위주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의 저자가 노벨상을 타기도 했죠. 그래서 다음 주제인 요소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요소시장 끝내야 되는데 끝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시간 되는 대로 해볼게요. 일단 생산 요소의 수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공급 얘기를 할 거고, 사실은 이게 노동 경쟁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결정 요소와 임금 불평등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노동시장의 공급자는 노동자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요자는 기업이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계속 키핑을 해두셔야 돼요.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가 공급자입니다. 수요자가 기업이고, 상품시장에서는 거꾸로잖아요. 상품시장은 소비자들인데 소비자들이 노동자잖아. 그리고 거기서는 공급자가 기업인데 여기서는 뒤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요소는 생산을 위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력, 자본, 토지가 있는데 노동력에 별이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 토지는 성격에 따라서 없어도 돼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동은 없을 수 없습니다. 노동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격이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가격의 근원은 인간의 노고, 인간들이 얼마나 그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신경을 썼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에너지, 뭔가 어떤 노고를 투입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잡하게 많이 투입될수록 비싸지고 그런 것들이 적게 투입될수록 싸지는데 굉장히 싸지는데 사고 실험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진정한 무인기계가 있어서 지가 알아서 자원 캐가지고 다 그것도 소유권 없는 자원만 알아서 골라가지고 와서 뭔가 밸류어블한 걸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다. 뚝딱뚝딱 소금 맷돌처럼. 그럼 그 가격은 제로에 수렴할 겁니다. 그 기계의 소유자를 배타적으로 독점하지 않는 한은. 근데 그건 되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자본이나 토지는 뭐 생각해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완전 수렵 뭐 이런 식으로 막 옛날 책 같은 데는 나오기도 하는데 토지 없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가상의 세계에서 뭔가 워킹을 한다 뭐 이러면 이제 뭐 토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노동력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고 공급자는 노동자고 수요자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가격은 임금이라는 웨이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노동력의 소유자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노동은 인간의 고유 능력인데 여기서 인간은 어떤 사회적인 혹은 자연적인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간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인간 노동이 노동으로 취급되지만 노예제가 있다면 노예제에서의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걸 노동으로 안 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 공정상 이 물건을 여기서 저기까지 옮겨야 되는 공정이 있다고 쳐요. 이거를 인간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뭐 말이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계가 찡하고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둘의 셋의 내용은 완전 똑같죠. 이 물건을 저기로 옮겼다. 하지만 말이 기계나 가축이 한 거는 기계가 한 겁니다. 도구가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걸 직접 옮겼다면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걸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노예는 그 중에 전자에 속해요. 말할 줄 아는 가축 같은 존재입니다. 되게 무서운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경제학적으로는 그렇게 취급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노예는 소유권도 없고 자기 처분권도 없잖아요. 의사소통은 돼. 언어 말도 쓰니까. 그런데 인권은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노동력,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원래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도 되게 최근에 나온 개념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노동력과 실물 자본, 물적 자본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기술적으로 결합이 돼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 인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체계적인 거죠. 근데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게 복잡한 훈련을 받은 사람, 쉽게 말해서 비행기 조종훈련을 받은 사람이 임금이 자동차 조종훈련을 받은 사람 임금보다 훨씬 높은데 그건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온 게 인적 자본입니다. 뭐냐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사실은 물적 자본을 좋은 걸 쓴다는 거는 마치 좋은 아이템을 써서 생산한다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내가 드라이버로 이렇게 하다가 드릴로 하면 훨씬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결국 드라이버랑 드릴을 보면 드릴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더 밸류어블한 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자동차 훈련을 받는 것보다, 자동차 조종 훈련을 받는 것보다 비행기 조종 훈련 받는데 훨씬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요.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마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이템을 장착한 것 같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아이템이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판을 외웠어. 그래서 안 보고 빠르르 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런 리소스를 드린 거죠. 그런데 자판을 이제 안 보고 빠르게 치는 법에 대한 매뉴얼을 누가 봤다고 쳐봐요. 그래서 자판을 외운다. 안 보고 친다. 끝. 이렇게 그렇구나. 바로 쳐지지 않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돼요. 마치 매뉴얼을 보고 비행기를 바로 조종할 수 없는 것처럼
실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체화된 기술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인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훈련도 그런 인적 자본을 갖추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책 읽으면 되지. 경제학 교과서를 뭐하러 대학 가서 비싼 등록금 내고 내가 읽어서 이해하면 됐잖아. 근데 그게 뭔가 어딘가 모자라니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물론 독학으로 되면 독학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자본이죠. 그래서 실물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 위에 생산된 상품, 보통 생산 도구가 많이 예로 들어가고 이제 뭐 유동 자본이라고 해서 직접 들어가는 그런 원료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아무튼 이 실물 자본의 소유자는 뭐 자본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현대는 경계가 애매한 게 주식회사라서 지분이 다 나뉘어 있어서 소유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아무튼 이 자본은 일종의 임대료 같은 것을 발생시키는데 그것을 이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죠. 요 도구랑 톱니들. 네, 토지는 지금의 현대적 의미는 훨씬 더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좀 그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희소한, 태생적으로 희소한 자연물의 총칭으로 보는데 그런 토지를 포괄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네임스페이스라든가 아무튼 그런 가상적인 공간들도 만들 수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바다로 뒤덮여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 딱딱한 지표면이라고 불리우는 것의 좌표죠, 일종의. 그것을 소유하는 걸 이제 토지를 소유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토지는 내 거야 라고 하면 이만큼의 좌표 공간만큼을 내가 처분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지표면은 유한하기 때문에 총 사이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지대예요. 태생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물리적 토지만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도메인 스페이스, 즉 여러분들 그 뭐 korea.ac.k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URL이라고 부르는 그 인터넷 주소도 사실은 네임 스페이스거든요. 의미 있는 글자들의 조합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게 부동산처럼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쓸만한 멋진 단어로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그걸 도메인 네임을 사려고 하면 엄청 비싸요. 물론 이상한 이름 사면 정말 헐값에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가격이 붙는 것들에 대한 이론을 렌트라고 불러요. 이코노믹 렌트, 경제적 지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소더비 경매에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에 어떤 그림이 팔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인기 스타나 인기 운동선수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수요 공급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좀 불충분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코노믹 렌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걸 받는 사람들이 충족하는 게 희소성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공산품 같이 되게 다수를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좀 특수한 그런 성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동품이나 아니면 이미 죽은 작가의 유작들, 특히 유명한 작가들의 유작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스타들의 몸값은 그냥 경제학적 법칙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 법칙보다는 이런 법칙으로, 그러니까 걔네들의 임금 이론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되게 비싼 땅을 설명할 때 쓰는 이론과 같은 이론을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일단 그냥 그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상급 수업에서 배우시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레이버랑
휴먼 및 리얼 캐피탈과 랜드 나뉘는데, 토지로 나뉘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생산에 따라서 어떤 상품은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고 어떤 상품은 자본을 엄청 많이 필요로 하고 다들 달라요, 비율이. 토지가 엄청 중요한 산업도 있고 토지는 거의 무의미한 산업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조합들에 대해서 생산 요소는 시장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산업이 원래는 되게 노동 지압적 산업 많이 있어. 섬유 산업을 엄청 많이 키우고 있었던 주력이었던 국가가 있었는데 자본 집약적인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자본주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도 있죠. 하이테크 산업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이런 수요는 누군가의 선호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요소 시장에서 수요되는 것은 직접적인 수요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유발된 수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고 해서 이제 태양광 사업이 되게 발전했다. 그럼 그쪽에 대한 자본과 노동력과 수요가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요소 시장에 반영된다는 거죠. 빅데이터가 유행한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필요해. 빅데이터 전문가 시장이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게 유발 수요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소비 시장에서의 수요는 각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그 수요가 바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소 수요랑 이제 통상적인 수요가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노동, 자본, 토지라는 것들이 어떤 생산 과정을 통해 최종 생산물을 내고 그것이 판매되고 거래되면서 누군가의 소득이 되면서 이 소득이 노동자한테는 임금의 형태로, 자본가한테는 이윤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한테는 지대의 형태로 배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분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미국의 2004년 데이터를 보면 그 중에서도 임금 부분이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보시면 그래서 이윤이라든가 지대나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동시장을 좀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 경쟁시장만 다뤘기 때문에 완전 경쟁시장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인 기업이나 공급자인 노동자 모두 가격 수용자다. 즉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다. 그리고 우리 공급자 이론에서 그렸던 그 쌀을 다시 한번 좀 여기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쌀 생산의 총생산 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고, 자 여기서 이제 노동 한 단위당 한개 생산량을 L에 대해서 구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이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3명이서 생산하다가 1명을 더 고용했을 때 추가로 더 생산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노동자는 지금 네 번째 노동자 들어가니까 총 생산량이 13단위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가 가지는 추가적인 가치는 13단위의 그 생산물의 가치겠죠. 자 그러면 그걸 MPL 커브라고 부른다면 마지막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L은 레이버의 L입니다. 아까 그 그렸던 마지막 프로덕트를 그냥 쭉 그린 거예요. 플롯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다가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얘가 지금 아까 13이 바로 3명에서 4명을 1명 더 고용할 때 추가되는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니까 저 13가마니가 얼마의 가치를 가진지를 알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프라이스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스를 곱합니다. 이 MPL에다가 P를 곱하면 P 곱하기 MPL이 되는데 이것을 Value of MPL, VMPL이라고 불러요. Value of the Marginal Product of Labor.
그러면 얘가 가진 의미는 뭘까요? 자, 13가만이고 만약에 얘가 얼마냐? 뭐 20원이라고 치면 13단이 20원이니까 260원이죠. 이 노동자는 한 명 더 고용했더니 260원을 더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단위가 좀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10,000원이라고 불러볼까요? 260만 원을 벌어준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직접 260만 원 번 건 아닙니다. 이 사람 하나 더 들어감으로써 그 4명이 막 열심히 이리저리 해보니까 총 그 증가된 가치량이 26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번 돈만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결국은 내가 그래서 260 예를 들어서 그 노동자의 임금이 200이다 라고 하면 나는 200을 들여 3명 더 고용하면 260을 더 벌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할만하지. 남잖아요. 지금 60 남잖아. 더 해봐. 그래서 200만 원을 치고 이 상태에서도 그러면 한 명 더 고용해도 나 220 벌 수 있는데 임금은 200이잖아. 할만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할만하죠. 200을 들였는데 180을 더 버는 거니까 이건 할만한 장사가 아니니까 결국은 요 사이 어딘가에 내 최저 고용량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결국 VNPL이 웨이지랑 비교했을 때 웨이지가 VNPL과 같은 수준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고른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VNPL 곡선이 노동 수요 곡선이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레이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캐피탈이든 인적 자본이든 노동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도 밸류 오브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캐피탈, 밸류 오브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토지라는 게 있을 테니까, 아니 일반화해서 i번째 생산 요소가 있다면 밸류 오브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팩터 i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결국은 얘네들이 각각이 다 걔네들의 밸류 오브 마지널 프로덕트가 그놈들의 비용이 됩니다. 가격이 돼요. 노동에는 임금이 되는 거고 자본에는 렌탈 비용이 되는 거고 토지도 임대료가 되는 거죠. i번째 요소도 그 i번째 요소를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양, 가치, 그만큼이 내 지불이사 가치랑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 받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값을 곱해서 지금 스케일이 나왔어요. 그쵸? 이 상황에서 만약에 웨이지가 요런 파란 라인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웨이지와 VNPL이 만나는 이만큼이 최저 수요인데 웨이지가 어떤 수준으로 가게 돼도 언제나 만나는 점에서 가겠죠? 그 말은 뭐예요? 이 빨간 라인 이 자체, VNPL 곡선 자체가 레이버의 수요 곡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요 곡선 다 구한 거예요. VNPL 구하면 돼요. 최적 고용량은 노동 수요 곡선이다. 최적 고용량으로부터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VNPL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면 결국 노동 수요 곡선에 이동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겠죠. 자, 하나씩 보면 최종 생산물, 즉 내가 이렇게 생산 요소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생산할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놈의 가격이 변한다는 것도 VNPL을 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외에 다른 요소들이 변화한다면, 공급이 변화한다면 달라질 수 있고요. 생산 기술이 변화해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당연하게도 프라이스가 변하면 예를 들어서 쌀 농사면 쌀의 가격이 변했어. 가만히다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VNPL 자체가 P 곱하기 NPL이었잖아요. P가 올랐으니 당연히 오르죠. 당연히 프라이스가 오르면 VNPL 오르고요. 프라이스가 낮아지면 VNPL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표가 안 예쁘다. 안 예쁜데 예쁜 표로 뿅 하고 바꾸면 사실 아까는 아까 표랑 똑같거든요. 20이 30이 된 거예요. 그러면 30이 했을 때 VNPL이 다 계산이 됐죠? 두 개를 다 같이 그려봅시다. 원래는 이랬는데 V가 20을 곱했을 때 이렇게 됐는데 30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보세요. 만난 점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노동 수요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생산 자본의 양을 다르게 투입했어. 예를 들어 경운기가 원래 3인당 한 대씩 투입되고 있었는데 2인당 한 대를 투입했더니 그러니까 라지 K가 증가한 거죠. 그랬더니 노동자 생산성이 증가해서 MPL이 상승했고 그러면 이번엔 P는 그대로지만 MPL이 늘어났으니까 VMPL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니면 기술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경운기를 쓰던 걸 이제 트랙터를 썼다든가 아니면 뭐 재배 방식을 바꿨어. 그랬더니 노동자 생산성이 증가했다. 그럼 P 곱하기 MPL에서 MPL 파트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VMPL이 올라가고 노동 수요 곡선이 올라갑니다. 다만 기술 변화의 성격이 노동 절약적 성향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무인화 시스템을 채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노동 수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거시에서 많이 다룬 주제로서 우리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못 다룰 수도 있습니다. 실업 파트에서 다룰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한계 생산성 소득 분배론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